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위험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부채 부실 우려가 또 고개를 들고 있는데 전체 대출 양도 문제지만 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관련해서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계부채 규모나 그 증가 속도에 있어서 한국이 위험군으로 지금 꼽혔는데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해야 할까요? 현 상황은 이제 국제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관련 통계가 있는 43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 GDP 대비 비율을 따져보면 이 세계 7위가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위에 있는 나라들이 뭐 이 스위스라든가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인 걸 보면은 다 이제 100%가 넘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96%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치 자체로는 아주 고위험군은 아닌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증가 속도입니다. 증가 속도가 2위인데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네. 상당히 가계부채 증가가 빠르다는 거고요. 내부적으로 비교해 보면 사실 우리는 좀 둔화되고 있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는 너무 그동안 증가 속도가 빠르다가 둔화되고 있지만 둔화되는 것도 세계 빠르다. 2위권이다. 네.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둔화되는 대신에 이 상환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이거 심각한 문제고요. 네. 결국 총체적으로 보면 무엇이 문제냐면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는데 여전히 가계 부채는 늘고 있다. 이것은 어쨌든 앞으로 점점 위험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가계부채, 부채가 느는 속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규모야 이제 늘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는 하는데 실질 소득이 줄어들면서 빚 갚을 여력이 줄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빚 갚을 여력 이전에 생계 여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생계 여력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빚을 갚아야 어떻게든지 이 순환 사이클이 돌아가고 그 다음엔 가처분 소득이 늘어야 개인의 삶도 좀 삶의 질도 따질 수가 있고 내수 시장도 좀 진작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결국은 빚 갚을 능력이 줄어들고 있다, 경계선에 있다. 그럼 이게 이제 절벽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네. 가계부채 절벽이 되면 결국은 이제 가계부도들이 이제 연이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어떤 내수 시장 자체의 이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악순환으로 흐를 수 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제 아까 잠깐 자막이 흘렀습니다만 2017년 정한 정책대로 DSR이 이제 시행되고 있잖아요. 이 총부채, 이 원리금 상환 비율 이것이 지금 캐나다 다음으로 높습니다. 17개국 통계 국가 중에는 이제 한 7위 정도니까 중위권인데 이 속도의 문제가 또 남아 있어요. 결국은 악순환으로 연결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가계부채를 완화시켜야 되거든요. 이제 둔화로 안 되고 완화해야 되는데 완화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부채를 갚아야 되는데 또다시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이 늘어야 된다라는 풀기 어려운 숙제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네, 이 가계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 않더라도요. 지금 가계부채, 그러니까 빚 부담이 늘게 되면 자연스레 소비가 줄게 되고 그렇습니다. 또 소비가 줄면 내수 침체, 내수가 침체되면 기업의 뭐 투자나 고용이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줄어들고 그럼 고용은 더 악화되고 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요인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국가 경제 자체가 이제 암울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악순환이네요. 예, 이 악순환을 풀기 위해서 선순환으로까지 올리진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 제일 핵심은 오늘 이야기하는 가계부채를 지금 둔화되는 것을 멈춰야 되고 이제는 걸 완화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가계부채라는 게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최소한 이제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찾아보면 제2금융권의 대출은 조금 이제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제1금융권의 이제 대출은 여전히 묵직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조금 더 이제 힘겹게 움직여야 되고 우리 일반 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제 당장 볼멘 소리가 나오죠. 여기서 더 졸라매란 말이냐?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어제 발표를 보면 3만 달러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체감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렵고 가계부채 압박은 상당히 두려운 수준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한편 빚 얘기를 하면 이 덩달아 따라오르는 게 이 이자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이제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맞습니다. 개편하기로 했죠. 네, 이게 개편의 내용이 제일 핵심적인 것은 투명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 금리를 산정하는 방식을 공개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는 대출을 받는 대출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산정 방식에 들어가는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결국은 그 개인의 소득, 개인의 담보율, 담보 능력, 그리고 신용 등급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젠 앞으로 모든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대출 금리 산정 방식, 당신은 왜 이 금리가 적용되는지를 명백하게 공개해야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동안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많이 물어왔던 이자율, 이것을 조금 거품을 뺄 수 있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돼서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이 시책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험 약관처럼 들여다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대출을 받을 때 내 금리는 어떻게 산정됐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보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금리 같은 이제 시장 가격에 실질적으로 이제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셈이 됐는데요. 네. 그렇게 보면은 관치 금융이라는 또 비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비판이 당장 나오죠. 네. 지금 이제 은행권에서는 지금 그럼 수익률이 저하되는 것 아니냐, 네. 우리 저 금융기관들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고요. 관치금융 아니냐는 소리도 나오는데 이 경계 비율의 조절이 문제예요. 정부가 그럼 개입 안 하는 완전 시장이 가능한가? 뭐 세계 어디에도 정부가 개입 안 하는 시장은 없습니다만 특히 금융시장의 경우에요. 정부가 개입을 다 하는데 신자주의인 뭐 이제 미국이나 일본, 유럽 국가들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정부가 개입하는 수준 그리고 수위 그 경계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적어도 오늘 이야기되는 대출금리 산정 방식을 고객들에게 공개하는 것. 이 정도 수위에서는 이거는 금융권이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추가로 여쭤보면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 금리를 더 투명화해서 소비자들에게 알리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가계부채에도 어떻게 뭐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경제가 네. 심리인데요. 네. 가계부채의 문제는 결국은 대출을 받는 대출자 개개인의 의지의 문제거든요. 이 산정 방식을 공개하는 것이 잘못된 시그널이 돼서 이자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동안 은행이나 혹은 뭐 이 금융기관이 나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많이 뜯어갔는데 이제는 그것이 조금 합리화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대출을 생각하실 이제 상황이 아니고 정부의 대출 규제 지금 거의 뭐 사실 주담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기회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옥죄이게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우리 개인이 가계 부채를 스스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세워야 할 때이기 때문에 대출 금리는 그냥 산정 방식이 투명화된다라는 것 외에 대출이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요. 그래서도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평론가님 말씀대로 각 가게에서 현명한 빚 관리에 들어가야 할 시점인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